유리알 유희를 대충 읽어가지고 다 읽었다고는 못하겠네요. 대충 읽어가지고 마저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짧게 얘기한 거는 서문이었고요. 유리알 유희를 이제 펼치면 서문이 꽤 길었는데, 그 꽤 긴 서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입니다. 요제프 크네이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제프 크네이트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써 나가는데요. 요제프 크네이트 1장이 소명, 2장이 발트첼, 3장이 연구시절, 4장이 두수도해, 5장은 사명, 6장은 유리명인, 7장 재직시대, 8장 양극, 9장 대화, 10장 준비, 11장 회랑, 12장 전설인데요.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가 이제 1권이고요. 나머지 이제 준비, 회랑, 전설은 2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남긴 원고를 이제 편집해서 실은 일종의 부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권에 실려 있습니다. 요제프 크네이트의 유고라고 돼 있고요. 요제프 크네이트의 유고는요, 요제프 크네이트가 시를 쓴 거죠. 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편의 이력서 이렇게 써져 있고, 이 3편의 이력서에는 3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 기후사, 2. 고해사, 3. 인도의 이력서입니다. 인도의 이력서는 깜짝인데 진짜 인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기후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할머니가 어떤 여자의 전설을 들려주는 식? 약간의 그런 서로같이 그렇게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제프 크네이트의 유고 부분은 안 읽어가지고, 시는 많은 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수록된 시의 제목이 유리알 유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하고 유기적으로 엮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이 다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니까 뒤에다가 갑자기 시하고 다른 이야기를 떡 붙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제프 크네이트가 쓴 거인 걸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 유리알 유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번역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약간 편집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소제목들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명, 발트첼, 연극시절, 두수도에 쭉쭉쭉 가는 거 총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제목을 넣어줬으면 좋았겠다가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1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는 막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소설에 비하면은 등장인물이 적은 편이지만은, 그거를 감안하면은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고, 아무래도 외국 소설이다 보니까는 어려운데 이름이 바로바로 이제 접수하고 외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네, 왜 안 했는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많이 긴데. 자, 어쨌든 이 유리알 유희의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는,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어떻게 이제 그 명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까지 다 쓰는데요. 이 소설을 이제 다 읽은 느낌은 뭐냐면은, 헤세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문화 작가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작품은 데미안이 아닐 수 있지만, 아마 작가 자체를 놓고 보면은 제일 많이 읽히는 작가 중에 이제 하나일 건데, 헤세의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이 읽히는지 진짜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었는데요. 소설 자체는 분명히 그 괴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즉,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비렐름 마이스터의 방랑 혹은 편력시대 또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교양을 함량하는 거,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인데, 몸의 성장보다는 정신의 성장이 굉장히 강조되고, 소설을 읽는 내도로 인물들이 밥을 먹는 장면, 화장실 가는 장면, 심지어 음료, 뭐 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거 먹는 장면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물들의 인상착의. 여기 주인공 요제프 크네이트를 비롯해가지고 테굴라리우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오래전에도 기억이 나는 인물인데 플리니오 데시뇨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이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스승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만나게 되는 많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업무상 만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거래처 말하자면 직원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그 사람들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외모 묘사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소설의 방식으로 쓰인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서론에서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서술하는 문체로 가요. 대화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한 번씩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올 때는 우리의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해 둔다 해서 또 따옴표. 그 다음에 뭐 요제프 크네이트가 수도원장을 만났다. 수도원장과 요제프 크네이트의 대화는 다음 식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대화가 전개되지만 살아있는 인물들의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문어적인 텍스트를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느낌을 줘가지고 굉장히 네, 제가 아까 그 괴테 말씀드렸는데 괴테가 더 재밌다. 네, 괴테가 훨씬 더 재밌다라고 할 정도로 괴테가 갑이네요, 정말.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괴테가 이제 그 전범을 말하자면 만들었죠. 교양소설, 빌둥스 로만은요. 교양소설, 성장소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전통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는구나 싶은 게 데미안은 정말 우리가 아주 쉽게 읽는 거고요. 소설 자체가 아주 쉬운 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쉽게 읽는 거고 그 사이에 나르치스와 골드무트가 있고요.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야 될 게 아마 수레바퀴 밑에서인 것 같고 골드문트와 나르치스 그다음 뭐 시타르타 이런 거 쭉쭉쭉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유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드린 그 괴테에서 시작되는 그 전통에 더하여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종축으로 보는 거고요. 횡축으로 보면 헤세가 있고요. 로베르트 무질이 있는 것 같고요. 로베르트 무질이 어디 있냐면요. 저 위에 있는데 지금 스킨답서스가 로베르트 무질을 뚫고 지나서 까미 전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 로베르트 무질 저기 꽂혀 있고. 근데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말고 창배에서 나온 조금 훨씬 얇은 노벨라 수준의 소설이 있는데요. 소년 테를레스의 혼란이에요. 제목만 들어봐도 너무 헤세 느낌이 많이 나고 또 이제 한 작가가 이 친구하고 친구하기 싫지만 헤세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제 토마스 만인데 토마스 만의 뭡니까? 일련의 작품도 뭐 마에산도 그렇고 토니오 그레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우스 박사 그나마 거기까지는 좀 두세 권이니까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죠. 뭐 베니스에서 죽다 이런 것도 괜찮고 더 두꺼운 걸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막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 성경에서 사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되게 길게 쓴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딱 보면, 읽지 못하겠구나라고 이제 진작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건데, 마해상 같은 경우는 여기다 붙여갖고 같이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론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 요제프 크네이트가 영재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고, 부모가 원래 없었다 돼 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원체 유전자가 좋고 더 전두엽이 빛나기 때문에 형형색색의 빛나는 전두엽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영재로서 갑니다. 영재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얘가 원래 그 라틴어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선생님이 찾아오게 되고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 면담이 당연히 괜한 면담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바로 유리 명인이었고 유희가 아니고 유희의 명인이었고요. 그 요제프 크네이트가 이제 그 사람과 면담을 했던 거는 말하자면 입학 시험을 봤던 셈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요제프 크네이트는 카스탈리엔이라는 어떤 독특한 시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카스탈리엔에는 또 이제 조그만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발트첼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기숙학교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중세 유럽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중세부터 쭉 유럽에 전해 내려오는 대학
시스템이 이제 환기가 되고요. 그 대학이 한편으로는 수도원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수도원, 대학, 도서관, 이건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지적인 그런 공동체를 거기서, 공동체가 이제 거기서 형성이 됐던 거고, 당연히 사람이 둘만 모여도 정치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수도원과 학교와 뭡니까, 이 도서관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은 이게 지금 교육 시스템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숙박 공간이니까. 여기에 이제 당연히 정치 권력도 개입이 되게 되고요. 제가 수도원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 종교 권력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계속 교육청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쪽도 권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도 교장교감 다 있고요.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요. 유희의 명인들이 있고, 유희의 명인을 보조하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이제 그 보조 선생님 같은 도우미 선생님, 뭐 더불어 교사 이런 또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그 그림자라고 불러요. 유리알 유희의 명인을 또 보조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오늘 그 축제, 유리알 유희 이제 축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다든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대리인이 연기 혹은 그 기회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 대리자가 잘 못했다, 그림자가. 그러면 이 유리알 유희의 명인이 굉장히 자존심에 손상을 입고, 심지어 뭡니까? 저렇게 멍청한 조교를 내가 소개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도 느끼고 이래서 그게 그 사람의 병환을 더 재촉하여 열이 나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유럽의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어떤 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인의 입장에서 제자를 발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성부를 나무를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놈을 데려온 다음에 이 시스템 속에서 그 다음에 또 나와의 어떤 1대1의 어떤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얘를 또 훈련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중세 수도원 말씀드렸는데 정말 장미의 이름이 생각나게도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까라바조프가의 형제들에서 표도로 까라바조프가 썼던 조속한 농담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럼 수도원에는 암컷은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되냐고. 암탉도 안 돼요. 암돼지도 안 돼요. 암고양이도 안 돼요. 암개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성 캐릭터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이건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인 거죠. 이 종축으로도 횡축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축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제사와 스승 간의 관계라든지 선후배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와 조교 이런 식의 이제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유리알 유희 명인과 그 대리자 즉 그림자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것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횡축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인데, 예컨대 이제 그 주인공 그 요제프 크네이트하고 대신요리는 청강생인 걸로 나와요. 대신요리는 집안이 되게 좋은 걸로 나오고요. 여사한 이후에서 대신요리는 이제 정식으로 여기에 등록은 하지 않고 청강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명민한 걸로 나오고요. 이 크네이트의 인생의 어떤 여러 지점에서 대신요리가 한 두세 번, 서너 번 출몰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그 요제프 크네이트는 유리알 유희의 명인이 돼가지고 있고요. 그 플리니오 대신요리는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어요. 무슨 위원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헤세 소설을 읽으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엽기적인 캐릭터죠. 그죠?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아돌프 히틀러의 그 부상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다음에 뭐 맥주홀에서의 뭐식인가요?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나치를 만들고 그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집권하기까지, 집권한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했던 온갖 만행들, 2차 세계대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그런 독일의 독일의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제 나치가 내세웠던 그 우생학 이론 있잖아요. 아리안족의 어떤 피해 순수성,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적인 토대가 이 헤르만 헤세라든지 괴테까지 너무 먼 것 같고요. 헤세라든지 토마스만을 읽으면 저는 느껴져요. 그런 게. 제가 이건 느낌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느껴져요.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얘들은 굉장히 자기를 한마디로 진짜 네 팔뚝 굵다요. 진짜 한마디로 네 팔뚝 굵다요. 굉장히 인물도 너무나도 준수하고요. 항상 보면 그 대신요리도 되게 잘생기는 걸로 나와요. 전부 다 인물도 너무 준수하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자기 친위대 뽑을 때 인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보일 때 우선 완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키가 너무 작다든가, 저도 키 같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장애가 있다든가 이러면 뭐 이거 완전 다 부적격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순수한 것, 아주 뛰어난 것, 훌륭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곡된 채로 나타나면 그 밖의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심지어 이제 그것에 폭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유리알 유희를 보니까는 그러한 어떤 사상의 집결체가 이 카스탈리엔이라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공간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뛰어난 인물들만 모아가지고 얘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영재 교육을 시키고 유리알 유희의 이제 명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남자고요. 어리든 뭐 청년이든 노인이든 전부 다 남자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들 사이에 동성애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살풋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우정의 관계가 싹트기도 하고요. 대신 요리에 대해서도 이 크네이트가 경쟁적인 우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신 요리를 딱 봤을 때 느낌은 싱클레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 사이의 어떤 미묘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에미 싱클레어의 엄마가 되게 미인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데미안이 에미 싱클레어의 엄마를 좋아하나요? 동경하나요? 약간 어쨌거나 이제 그 싱클레어하고 데미안의 관계를 이 대신요리하고 크네이트가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고, 이 둘은 비슷해요. 비슷한 계열인데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거고요. 어릴 때 제일 제가 헤세 소설 중에 좋아했던 거는 골드문트와 나르치스인데, 지와 사랑, 이렇게 이제 대립을 그들은 이루었던 그런 캐릭터잖아요. 하나는 되게 성실한 모범생이었고, 하나는 수도원 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뛰쳐나간 애가 나르치스인가요? 골드문트인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걔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쪽으로, 사랑이죠. 지와 사랑에서 사랑을 대변하는 걸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이 소설은 그런 식의 극적 갈등도 없고 인물들도 그냥 대화를 계속해요. 대화를 계속하는데 굳이 이것은 내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또 그게 한두 페이지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별로 그렇게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의미심장해 보이게끔 쓰고 있죠. 뭔 말이냐면 제가 아까 나치 전체주의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쩜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권 반을 읽은 거잖아요. 요 뒤에 유고 부분 뺐다 해도 거의 2권 다 읽은 건데, 어쩜 이 책 내도록 웃긴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올까요? 마지막에 딱 한 번 웃기고 끝이 나는데, 이 비장미,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이렇게까지 비장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연속이고, 자기들이 이 지금 구축해 놓은 이 카스탈리엔, 카스탈리엔 이 시스템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야 되잖아요. 또 유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또 이렇게 전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실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들, 그걸 이제 해결을 하자니까 종교적인, 예를 들면 뭐 수도원에 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인 크네이트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 얘가 이제 그 자기가 유리알 유희의 어떤 소명을 느끼게 되고, 발트첼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요. 3장이 연구 시절인데, 이때 주인공은 이미 24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이 아이가 언제 이제 2차 성징을 겪었는지, 키가 몇 센치가 됐는지, 체중이 어떻게 됐는지,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소세지는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아인토프에 들어가 있는 뭐 그 중에 뭐 주된 메뉴는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고요. 오로지 그 유리알 유희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얘기들만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두 수도회인데, 여기 이제 5장의 사명이고 이런데, 요 무렵에 이제 그 크네이트는 37살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원에서는, 이 수도회에서는 한 2년 정도 체류하는데, 뭐 베네딕토 무슨 수도회, 프란체스코 무슨 수도회, 이제 어려운 얘기들도 잔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명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제프 크네이트가 그걸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그 유리알 유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자를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가 되게 즐겁고 보람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너무 힘들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늙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전설인데요. 12장 전설에서 티토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티토가 제자였던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스킵을 하고 좀 졸다가 읽어가지고, 졸면서 읽다가 이 요제프 크네이트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약간은 그 근무지 이탈?
실종이 아니라 가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제 숲속을 들판에 이렇게 막 걸어가든가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막 숲속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두막 같은 데서 소년이 나타나요. 근데 그 친구가 티토거든요. 그리고 티토와 대화를 나누고, 호수가 나와요. 호수를 가리키면서 티토가 우리가 저 호수를, 호수로 헤엄을 쳐서 가면은 뭐 얼마 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티토는 소년이고 젊잖아요. 티토가 이제 옷을 벗고,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이 요제프 크네이트는 이미 늙었잖아요. 진짜 그 노년의 말년의 햇세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 느낌이 확 들었는데, 물이 찬데 저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제프 크네이트가 뛰어듭니다. 뛰어드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거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도 달려대지 않은 사람은 견뎌내기 어려운 호수는 살을 내는 듯한 적의로 얼음처럼 차갑게 그를 맞이했다. 쭉 해서 냉기가 타오르더니 빠르게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몸속에 뛰어들었다가 곧 다시 떠오른 크네이트는 티토가 자신을 훨씬 앞질러 헤엄치는 것을 보았고 순간 사납고 격렬하고 얼음같이 찬 저기에 밀려 온몸이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시합의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소년의 존경과 우정을 얻기 위해 소년의 영혼을 얻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을 따라와 덤벼들고 있는 죽음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심장이 뛰는 동안은 온 힘을 다해 죽음과 맞싸웠다 해서 죽어요. 티토랑 같이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티토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뛰어드는 걸 봤다가 역시 선생님도 헤엄치시 수영하기로 하셨고 했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이게 웬일이지 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나중에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결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진짜 알아야 돼라고 반문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읽고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음인데요. 도대체 유리알 유의는 뭐지? 유리알 유의는 뭐지? 네. 이거는 이제 1권에 보면은 346쪽에 8장이 양극인데요. 이 소설에는 여러분 동양사상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햇세가 그 인도에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동양 철학, 동양 문화에 해박했잖아요. 집안 분위기도 그러했고, 그게 그래서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독일 작가가 작품 속에서 철학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얘들은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해박하고요. 음악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도 제목은 파우스트 박사인데 아드리안 레버킨 생각났어요. 아드리안 레버킨이라고 음악가의 어떤 전기 일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 모델은 아마 니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읽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자, 그래서 문제의 그 유리알 유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악기 연주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346쪽, 345쪽에서 6쪽인데요. 이번에는 병석에 누운 사람도 없고요. 대리인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유리알 유희의 명인이 나왔어요. 명인은 조용히 범접할 수 없이 온전히 대사제가 되어 상징들의 장엄한 장기판 위에 흰색과 황금색 예복을 입은 주인공으로서 자신과 친구의 작품을 올렸다. 그는 침착하게 힘과 품위를 발산하며 그 어떤 세속의 부름도 닿을 수 없이 이를 거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식장의 모습을 나타냈고 의식적인 몸짓으로 유희의 막을 하나씩 열어갔다. 그가 반짝이는 황금 붓으로 앞에 있는 작은 칠판에 기호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써가며 그것은 즉시 식장 뒷벽의 대형 화면에 몇백 배로 확대되어 100배로 확대되어 유희 암호로 나타나고 수천의 속삭이는 음성이 따라 읽었다. 대변인은 그 아까 그림자라고 말한 그 대변인은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으며 그 소리는 전파를 타고 국내외로 퍼져나갔다. 제1막의 끝에 이르러 명인이 그 막을 요약하는 공식을 칠판에 써서 우아하고도 인상적인 태도로 명상 규정을 제시한 뒤 붓을 내려놓고 모범적인 자세로 명상에 들며 식장이나 유희자 마을, 카스탈리엔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리알 유희 신봉자들도 경건하게 명상에 들어갔고
명인이 식장에서 다시 몸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었지만 그런데도 모든 것이 감동적이고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이 유리알 유의는 보통 열흘에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보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뭔가를 쓰고 기호를 쓰고 아마 그 수학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비유 같기도 하고요. 이게 혼자 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 사이에서 이게 공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 단계가 끝나면은 명상에 들어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사이비 종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이비 종교, 밀교 약간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의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적으로 이때는 수학이 맞겠네요. 수학적으로 고도로 악보처럼 그렇게 계산된 어떤 형식에 따라 유리알을 가지고서 연주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기호를 어떻게 쓰고요. 기호, 암호를 쓰고 읽고 같이 다 읽는다고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읽으면 또 다 보이기 때문에 벽에 보이고 해서 다 같이 읽는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하고 식장과 온 발트첼에 넘쳐나는 군중에게서 명인을 따라 유희의 무한한 다차원의 표상계를 지나 상상 속의 성스러운 길을 밟아간 수천의 영혼에게서 축제의 밑바탕에 깔린 화해와 마음속 깊이 울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울려 나왔으니, 이게 이제 되게 훌륭하고 뭐 이런 체험이었고 다들 감동했다라고 나오는데, 정말 눈을 씻고 읽어도 이 부분 말고는 유희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앞에 서문과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유리알 유희와 이런 거를 통해서 추정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뭐다? 일종의 그 어떤 종교에 거의 가까운 명상의식, 그런 걸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축제에는 고도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 또한 없지 않았다. 이 도덕에 혹시 정신적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나요? 이 제례에 거의 가까운 이 유리알 유의 의식을 여기 발트첸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중간에 바하나 이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치 과거에 그렇게 음악을 그런 식으로 연주하고 알렸듯이 우리는 지금 유리알 유희라는 이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한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래소설, 이거 SF, 그거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제 2400년 정도로 지금 현 시점이 설정이 돼 있어요. 2400년 정도의 이 화자가 혹은 편집자가 200년 전에 살았던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를 출간한다니까는 2400이면은 지금 얼마나 까마득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몇 년이에요? 2024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400년에서 200년 전이라 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먼 미래잖아요. 2200년,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미래소설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이걸 아무도 사이언스 픽션, SF라고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여기 해설을 살짝 보니까는 뭐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인공지능이라든지 유니버스 이건 아니었고 뭐였더라? 예, 약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의 다중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너무 지식 정보화 사회, 우리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공감각적 멀티미디어, 판타지, 가상현실, 정신건강과 명상 등 중요한 문제들이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흥미로운, 역시 번역자다운 좋은 해설이네요. 예, 그런 게 맞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소설로 읽은 느낌은 뭐냐면, 이게 그렇게 잘 접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세의 어떤 이런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추상적인 언어에 익숙한 독자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좀 놀랍고, 이런 소설이었구나. 네, 좀 놀랍고, 지금 이런 거 요거 자체만 만약에 노린다면은 이거보단 재미있고 요즘 잘 쓰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헤르만 헤세를 읽을 필요는 없을 거고요. 특히 유리알 유의를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헤르만 헤세의 맥락에서, 헤르만 헤세가 어떤 미래 시점을 설정하고 이런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서
지금 전에요. 읽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2200년대를 살았던 요제프 크네이트, 유리알 유희의 명인의 전기를 보니까 미래적인 어떤 설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헤세가 지금까지 문학을 통해서 연습했고 생각했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대성했다 이런 표현은 맞을 것 같아요. 좀 지루하긴 한데요. 그래도 그 데미안도 그렇지만 헤세는 이런 경구들 잘 쓰잖아요. 아포리즘들. 워낙에 뭐 시도 있고 헤세가.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싸울 각오를 해라. 요제프 크네이트 보아하니 투쟁은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이거는 스승이 자기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 체험되는 것, 네가 삶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좋은 말이죠. 그죠? 딱 보고서 이제 받아 적고 싶은 그런 말들이고요. 초반부는 그래도 재밌게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친구들이며 뭐 여러 그 행정 혹은 뭐 성직자들, 고위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 막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A하고 B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특이성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성격적으로 아주 도드라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흥미진진한 사건을 일으켜야지 우리 독자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계속 지리멸렬하게 말만 하니까는 읽기가 굉장히 힘든 소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편의 이력서, 여기 2권에 들어있는 이 우화 같은 소설이 오히려 이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저쪽에 제가 헤세 동화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가 여기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확인을 해보고 또 재미가 있으면 하나 더 찍을 수는 있겠지만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헤세의 동양 사상, 동양 철학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돌고 돌고 뭔가 순회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기서 헤세가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선민의식. 요 카스탈리에는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똑같잖아요. 마이산도 저 위에 지금 다보스 포럼 열리는 거긴데, 그런데 스위스의 높은 해발보다 얼마 되는 되게 높은 고산지대에 돈이 많은 귀족들 혹은 지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돈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쾌락의 공동체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입니다.